아무래도 밈, 짤, 쇼츠 이런 게 많잖아요. 실제로 고양이 키울 때 고양이가 힘이 덜 들어요. 키워보면. 산책시킬 필요도 없고. 산책시킬 필요도 없고. 반면에 중세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마녀 사냥이라든지 악마의 이미지하고 고양이가 결부가 돼요. 성여한 추기를 하게 되면 느티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서 고양이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일종의 정화의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바다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산채로 고양이를. 정화의식의 일부분이에요. 약간 제물로 바치듯이. 그렇죠. 사악한 것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와, 이번 주 주제 고양이에요. 와. 고양이는 사랑. 이거 고양이 할 줄 아세요, 고양이?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요즘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아스팔트에 고양이 그림자 만드는 거 유행이잖아. 그래요? 이건 몰랐어.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와.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어요. 소미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름만 많이 들었던 소미 보고 싶어요. 소미와 하루 고양이 2마리의 집사입니다. 와, 지금까지 평론가님이 그렸던 어떤 마인드맵보다 이 소미 칸이 제일 커요. 따뜻해. 소미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사촌 동생의 고양이 새끼 고양이 중에 한 마리였는데요. 네. 고양이라는 동물을 제 인생에서 수도 없이 봤지만 그렇게 제대로 본 건 처음인 거예요, 사실. 운명적인 만남 같은 거였고 보자마자 고양이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네.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고양이가 너무 하얀 거예요. 샴이거든요, 샴. 솜같이? 손 같기도 하고 힐소자에 토복할 때 소자, 소복, 아름다울 미자. 그렇게 해서 솜이라고 붙였죠. 하얀 아름다움이구나. 네. 근데 지금 벌써 10년 넘게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오래됐다. 점점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하얗지 않아요. 의외로 고양이 개체들마다 종마다 성격들이 굉장히 달라요. 하나는 이제 러시안 블루, 이제 지금 3살짜리 고양이인 하루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예를 들어서 2마리의 질투심의 차이는 엄청나요. 샴은 질투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더 어린 고양이니까 더 키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루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있으면 이렇게 째려봐요. 아니, 평론가님은 근데 워낙 수집하시는 거 좋아하는데 또 집사님이시니까 네. 고양이 칸 거의 한 칸 정도 있지 한 않아요? 칸이 뭐예요? 한 7칸쯤 있는 것 같은데. 진짜요? 수백 점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좀 인상적인 걸 가져와 봤어요. 일단 오늘 보여드릴 거. 와. 이게 뭐예요? 돌에다가 그린 그렸네. 고양이 그림. 눈은 어떻게 박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도 고양이도 눈도 직접 그리게 되는 건데요. 눈이 제일 어렵다고 하고요. 이게 대만에 가면 평생 이런 고양이 그림만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털 이런 것도 질감이 너무 잘 네. 됐다. 또 하나는 또 하나. 이거는 팬분이 저한테 선물하신 건데 이게 소미예요. 소미. 샴푸예요. 야. 안경이 빨간 안경 쓰고 있어. 여기 고양이도. 보면 그땐 제가 빨간 책방이라는 방송을 했을 때라서 여기 있는 책들이 전부 다 제가 쓴 책들이거든요. 와,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솔직히 고양이로 한 10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컨텐츠도 너무 많고 맞아요. 요즘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밈, 짤, 쇼츠 이런 게 많잖아요. 저는 약간 요즘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현대사회에서 특히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이런 현대식 라이프 스타일이 강아지보다는 맞아요. 고양이를 키우기에 더 적합해서 고양이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실제로 고양이 키울 때 고양이가 힘이 덜 들어요. 키워보면. 산책시킬 필요도 없고 산책시킬 필요도 없고 동물들 중에 압도적으로 코알라 빼고 거의 제일 많이 자지 않나요? 잠자는 시간이 많은데 이 아기들도 잘 때가 제일 귀엽거든요. 제일 귀엽죠. 근데 고양이는 깨어있을 때도 너무 귀여워요. 이건 안 당해보셔서 그렇고요. 이게 그 현대인들이 네. 되게 중시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적당한 거리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그것도 있어요. 네, 근데 고양이가 적당한 거리감을 주는 동물입니다. 왜냐면 우리 강아지들은 진짜 죽자고 달려들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고양이들은 현대인들은 맞는 느낌 아닌가? 그쵸. 소위 약간 츤데레라고 하는 약간 무심한데 가끔씩 이렇게 위로하러 오면은 그때 이제 임팩트가 크죠. 슈렉에 왜 고양이 장화시는 고양이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 유명한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동공 커지면서 글쎄 말이에요. 예를 들어 호감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모든 관심?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고 싶으니까 동공이 커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서클렌즈 끼시는 그쵸. 분들 그런 그게 효과가 서클렌즈 낀 사람을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나를 보고 호감을 느끼는 거라고 느끼니까 나도 호감이 생기는 거야. 예쁘다 이게? 얘 나한테 호감 있나? 그렇게 나도 호감이 생기는. 사실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 같은 거죠. 그렇죠. 아기의 그 양육 기간이 가장 긴 그런 그 동물 중에 하나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부모의 어떤 양육을 받아야지만 이제 성인 개체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건데 부모
부모의 자발적인 보살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귀여움을 최대한 어필을 하는 맞아, 거란 말이에요.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직을 귀엽게 느끼는 마음이 들어야 더 열심히 맞아. 아이를 케어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귀여운 동물을 사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귀여운 아기를 사랑하게 된 어떤 그런 양육 본능이 착각을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연히도 동물은 그냥 아기와 비슷한 그런 귀여운 얼굴을 갖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이제 인간이 케어해 줌으로 인해서 생존 전략이 됐다는 거고요. 진짜 가끔은 정말 주인 잘 만난 고양이로 살고 싶잖아요. 저는 뭐 고양이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네. 고양이 액체살 들어보셨죠? 그럼요. 들어봤어요. 네. 이 척추뼈. 부드러운- 부드러우니까. 맞아요. 인간의 척추뼈가 32개에서 34개 정도 되는데 고양이가 척추뼈가 53개입니다. 오. 그러니까 훨씬 작은데 훨씬 더 척추뼈가 많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뜻이죠. 사람은 어깨와 몸이 뼈로 고정이 돼 있는데 고양이는 근육으로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틈도 지나갈 수가 있고 예, 진짜 고양이가 액체다 이런 연구는 아니에요. 물론 알겠죠. 예, 아니고 대신에 이제 이때 고양이 같은 친숙한 어떤 동물을 이용해서 유체역학의 핵심 개념들을 전달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그노벨상을 이그노벨상.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딱이네요. 딱 저는 떠올랐고 이그노벨상 관련해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고양이를 이용한 게 은근히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그노벨상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크 에이브럼스가 이제 만든 이 책인데 실제로 키보드 치는 고양이 관련 연구로 이그노벨 컴퓨터 공학상을 받은 분 이야기가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양이가 실제로 키보드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소프트웨어인데 고양이가 누르는 패턴을 감지해서 이게 고양이가 누른 것 같으면 입력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쫓는 소리를 이제 스피커로 냅니다. 근데 요거를 만드신 분이 이그노벨 컴퓨터 공학상을 받아요. 재밌죠? 실제로 막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예, 예. 되게 유용하겠다. 그렇죠. 저 은근히 되게 유용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과학계에 이제 가장 유명한 동물이 두 마리 있어요. 두 종. 1. 파블로프의 개. 그런 식으로. 네, 2 뭘까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렇죠. 슈레딩거 네. 고양이. 물론 파블로프의 개는 실제로 개 턱뼈에 구멍을 뚫어서 흘러나오는 침의 양을 측정했던 굉장히 잔인한 실험이에요. 실제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고양이를 죽였다 살렸다는 건데 이거는 사고 실험입니다. 상상인 거죠. 네. 요걸 했던 분이 이제 그 슈레딩거라는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과학자인데 철저히 물리학적인 사고 실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양자역학만 갖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어요. 근데 뭐 A, B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뭐든지. 예를 들어서 빛 같은 경우. 입자냐 파동이냐 이게 관측하기 전에는 중첩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슈레딩거라는 과학자는 양자역학을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있어봐. 중첩?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제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네. 양자역학적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요 안에 A를 누르면은 요 상자 밖으로 뭔가가 튀어나오고 B를 누르면 안 튀어나온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A와 B가 중첩돼 있잖아요. 그럼 요 양자역학적 작은 어떤 장치, 기계에서는 나오거나 안 튀어나와. 네. 그죠? 근데 나왔을 때는 얘가 뭘 건드리느냐? 스위치를 누르는데 망치를 떨어뜨리는 스위치입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은 망치를 떨어뜨리는 스위치가 작동이 된다? 그럼 밑에 있는 독극물병을 깨트려요. 네. 그럼 독극물병이 깨지면 그 안에 있던 고양이가 죽는 거죠. 네. 그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네. 만약에 네 말대로 양자역학에서 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면 현실에서 고양이도 살아있거나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고양이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고양이가 없다면 네. 하나하나 따라가서 결국 이 양자역학도 뻥이야. 이거는 거짓이다. 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듣고 닐스 보어가 사실은 고양이도 살아있거나 죽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양자역학적 세계의 일이 현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일어나지 않는지를 설명하면서 훨씬 복잡한 생명체는 이 입자들끼리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첩되어 있는 형상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게 닐스 보어의 결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공격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걸 주워서 닐스 보어가 냉큼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시작해.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이 돼요. 근데 이게 과학사뿐만 아니라 예술사에도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상파라고 말하는 지칭하는 미술사의 사조가 있잖아요. 네.
인상파는 자기들 스스로가 그림을 그리고 우리 인상파야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모네를 비롯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의미에서 인상파라고 바깥에서 공격하는 의미로 조롱하듯이 사용한 거예요. 야수파도 마찬가지예요. 야수파라는 미술 20세기 초반의 조류에 대해서도 야수파도 조롱하는 의미로 네. 다른 사람이 쓴 거거든요. 오히려 나한테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내가 정말 인상파가 된 거네요. 그전엔 너무 이름도 없었는데.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정교한 사고 실험을 체계를 고안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반대란 말이에요. 실험을 설계한 것만 봐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네요. 양자역학의 특성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의 자연철학 강이라는 에르빈 슈레딩거의 책이 있습니다. 네,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슈레딩거의 강연을 네. 이렇게 이은 책이고요. 네네. 그 물리학과 철학, 과학사를 다 아우르는 정말 명강연인데 그 서문을 로저 펜로즈 박사님이 쓰셨어요. 그 펜로즈 다이어그램 유명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 책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초과학의 위기까지 가져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치열하고 고민이 많았던 과학자가 우리의 삶의 과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각을 적은 책입니다. 이런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론을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게 버닝 아닌가요? 오, 야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너 그 생각 못했는데. 아 그래요? 야, 네네.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버닝이라는 영화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이창동 감독의 네. 영화죠. 근데 버닝이라는 작품을 보면 버닝에도 고양이가 나와요. 근데 일단 고양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 버닝이라는 작품을 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텐데 그냥 평론가이자 관객으로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영화가 미스터리에 관한 영화라고 보거든요.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건 버닝이라는 영화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춘들이 처한 어떤 그런 사투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 그런 어떤 현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인 감독의 발언처럼 보이는 영화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다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영화는 미스터리 자체가 가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쓰는 비유가 우리가 구멍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뭐냐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구멍에 테두리를 생각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구멍이란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구멍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거고 테두리 안에 있는 텅 빈 것이 보이드. 구멍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테두리가 없으면 구멍을 찾을 수 없죠. 그렇죠. 그 빈 공간 보이드가 구멍의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멍에 관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물 어렸을 때 그 전정서 씨가 연기한 햄이라는 인물이 있고 네. 유아인 씨가 연기한 그 주인공인 인물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두 인물이 있게 되는데 이 햄이가 이 유아인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 어떤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 얘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도 안 오고. 근데 이 얘가 와가지고 그걸 발견해서 꺼내줘서 그때 그 기억을 애틋하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걸 기억하고 있어라고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 혜미가 말하면서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에서 이 우물이 진짜 있었냐라는 거예요. 혜민이 있었다고 자기가 말해서 내가 그래서 너를 애틋하게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종수가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혜미의 엄마와 언니를 만났을 때 우물 얘기를 꺼내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 옛날 살았을 때 우물 같은 거 없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옛날 그 마을의 이장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우물? 우물 같은 거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또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이 종수의 지금은 떠나버린 종수의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우물이 있었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물에 관해서 네 사람이 발언하는데 혜미와 종수의 엄마는 우물이 있다고 발언하고 나머지 또 이장과 그쪽 엄마는 없다고 발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는 우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안 알려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라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게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네, 똑같은 게 고양이. 중첩돼 있네요. 네. 우물이. 혜미가 아프리카에 여행을 갑니다. 근데 아프리카 여행을 간 동안에 약간 걸리는 게 있어. 내 원룸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름이 보일이야. 걔가 고양이 밥도 주고 또 배설물 치워줘야 되잖아. 가 있는 동안에 좀 해줄래? 라고 부탁해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해서 들어와서 종수가 그때마다 하는데 고양이를 그 집에 가는 순간 한 번도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양이 사료를 주면 다음에 가면 사료를 먹었어요. 없구나. 그리고 어쨌건 배설물이 있어요. 그럼 고양이가 있겠거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네? 네. 그래서 고양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고양이를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혜미가 살고 있는 그 건물의 그 주인인 할머니는 무슨 소리야? 혜미가 무슨 고양이를 키워? 고양이 없어. 근데 진짜 같은 건물에 살아도 고양이 못 보면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자가 다 서로 상충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다가 영화의 후반부에 재밌다. 가면
그 벤이라는 그 아이랑 관련된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연시죠. 고양이가 실종되는데 그 고양이를 찾아다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가 해미의 고양이인지 아닌지도 영화에서는 또 잘 안 나와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뭐 오몰이라든지 진짜 전부 다 혹은 뭐 이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영화의 핵심이 벤이라는 미스터리한 스티븐 연이 해미라는 그 여성을 어떻게 폭력적으로 뭘 했을까라는 것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끝까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텅 비워놓는데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미스터리를 어떻게 소화할 줄 몰라서 작품을 쓸 수 없는 종수라는 작가가 마침내 결심하고 작품을 쓸 때까지의 이야기로 이 모든 버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제 말이 정답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올해 뭐 화제가 됐던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플로우예요. 사실 많은 애묘인들이 이 영화가 나오고 굉장히 반기고 실제로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검은 털을 가진 고양이의 인기가 되게 늘어났다고 해요. 저는 사실 오스카의 후보작이어서 아무 정보 없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본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조용하게 배경이 나오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와서 뭔가 스토리가 펼쳐지겠지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말 한마디 안 나와요. 나레이션도 없어요? 없어요. 동물들의 울음소리만 나오고 이 고양이가 가끔씩 야옹 이러고 울어요. 근데 그거가 진짜 이 감독의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목소리를 녹음한 거예요. 와, 이런 영화는 처음 봤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는 이게 극영화잖아요. 애니메이션, 픽션이잖아요. 근데 다큐로 보여요. 왜냐면 동물들이 자기가 원래 지니고 있는 습성을 그대로 보여줘요. 실제 동물처럼 행동해요? 그림을 그린 건데 마치 실제 동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군무 막 이런 거 안 하고? 군무 안 해요. 얼룩말들 다 같이 막 안 들고? 원숭이가 사자 올리고 뭐 이런 거. 야. 음악에 맞춰서 그런 거 안 하고 자기 성격대로 행동을 하는 걸 마치 우리가 그냥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와, 신기하겠다. 그 스토리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던 흔적만 남아있는 어떤 마을이에요. 네. 분명히 문명이 번성했을 것 같은 조각 작품이라든가 건물이나 이런 잔해들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이 쓰나미 같은 게 들이닥치고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고양이가 일단 본능적으로 물이 나를 덮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도망을 다니다가 뭔가 난파된 것 같은 그런 배도 만나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동물들도 다 처지가 마찬가지잖아요. 뭐 골든 리트리버도 만나고 카피바나 이런 동물도 나타나고 커다란 새도 만나요. 걔는 뱀잡이 수리래. 뭐 여우 원숭이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정말 너무나 이질적인 동물들이 같은 대자연의 위기 앞에서 힘을 합치는데 이게 힘을 합치는 게 너무 애니메이션처럼 같이 막. 얘네들이 막 갑자기 인간처럼 막 들쳐- 작전을 짜고 들쳐업고 막. 네, 갑자기 막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1, 2 이러면서 작전을 짜는 게 아니라 생존이라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본능만을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이 운명을 같이 맞이하는 그런 서사인데 기후에 대한 은유 같기도 해요. 언젠가 뭐 빙하가 다 녹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홍수로 뭐 인류가 다 멸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뭔가 인류가 갈등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렇게 문명이 파괴된 걸 수도 그쵸. 있고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막 계속 이렇게 서로 싸우고 화합하지 못하는데 동물들은 정작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영화가 이번에 오스카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엄청난 저예산 영화라는 거예요. 라트비아라는 나라에서 만든 건데 예산이 56억이었다고 해요. 근데 같이 후보로 올랐던 인사이드 아웃 2는 2,800 몇십억이었어요. 그치. 예산이 50배가 차이 나는데 그 예산의 갭을 인간의 상상력으로 뛰어넘고 수상을 하게 된 거죠. 와. 그래서 라트비아에서는 마치 우리가 오징어 게임으로 막 K 컨텐츠가 이렇게 뭔가 상징됐듯이 그 수도 리가의 시청 앞에 고양이 동상을 세웠고요. 라트비아 최초의 오스카상 수상이니까. 근데 거기서는 검은 고양이가 그런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이미지, 그렇게 또 멋진 작품의 주인공인데 검은 고양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 때문에 고양이들이 학살이 되기도 하고 공포 영화의 어떤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하고. 아, 마녀 쪽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죠.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에 검은 고양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가는데 검은 고양이를 봐. 그럼 그날 굉장히 재수가 재수가 없을 없다. 것이다. 불길한 징조. 네, 벽난로에 고양이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
그걸 보면 역시 또 굉장히 불길해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고양이가 와, 이 고양이가 이런 태평천국을 만나나라는 시대도 있고 반대로 고양이가 이렇게까지 학살을 당하나라는 시대도 있어요. 죄 없이. 대표적인 게 이집트하고 이제 중세 시대의 유럽이에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신이 있었어요. 고양이의 머리를 하고 있고 여성의 몸을 하고 있는 그런 이 고양이 여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스트라는 혹은 바스테트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여신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잖아요. 이 바스트 혹은 바스테트가 수호신인 도시를 보바스티스트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고대 도시 중에서. 근데 이 도시가 한 기원전 1000년쯤에 이 고대 이집트 왕국의 수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수호신인 고양이에 대한 어떤 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올라가겠죠. 상스럽게 확장되죠. 그래서 고양이를 죽이면 사형을 당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관해서 가장 그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 신기한 사례 중에 하나가 클레오파트라 아버지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 안에서 어떤 반란 같은 게 일어나서 그것을 피해서 근처에 있는 나라의 로마로 도망가서 그쪽에 의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로마에 대해서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큰 혜택을 입어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으니까.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12세 때 이 이집트에 있었던 어떤 로마의 사람이 실수로 해서 고양이를 죽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성난 그 군중들에 의해서 처형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권력으로도 그걸 못 막아요. 그래서 처형이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고양이의 전성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반면에 중세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마녀 사냥이라든지 악마의 이미지하고 고양이가 결부가 돼요. 성경에서 보면 동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정복하고 번성하는 데 도구 취급을 받는 그런 문구들이 있단 네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세 가톨릭에서는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약간 방해가 된다고 그럴까. 애정이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던 시대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고양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악마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고양이의 꼬리털 중에는 악마의 머리털 한 올씩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악마들이 이렇게 회합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고양이가 줄을 타고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숭배를 하기도 하고 마녀가 고양이로 변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숨어진 이유 때문에 고양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무슨 성여한 추기를 하게 되면 느티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서 고양이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일종의 정화의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바다석으로 집어넣는 거, 산채로 고양이를. 정화의식의 일부분이에요. 약간 제물로 바치듯이. 그렇죠. 사악한 것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 하다가 이게 종지된 게 고양이를 너무 좋아했던 게 루이 15세거든요. 그래서 왕이 금지를 시켜요. 그 전까지는 계속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독일에서는 이제 물에 빠뜨려 죽인다거나 종탑에서 떨어뜨려 죽인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고양이가 수도 없이 학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명에서 고양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처지가 있었던 양극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은 우리 그냥 피곤할 때 힐링하려고 고양이 그림도 보고 사진도 보고 뭐 옷부터 시작해서 뭐 문구 용품이나 여러 생활 소품에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고양이는 그냥 길바닥에 있는 애들이고 고양이를 왜 우리가 어떤 아트의 모티브로 사용해야 되는가 아무도 그런 발상을 하지 않았을 때 고양이를 미친 듯이 집중해서 그린 고양이 화가가 있어요. 네네. 루이스 웨인이라는 영국 남자인데 이거를 영화화한 게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라는 영화인데 일단은 천재 화가예요. 네.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한 손으로 안 그리고 양손으로 그려요. 그래요. 보자마자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화가인데 와. 이 루이스 웨인이 예. 굉장히 딸이 많은 자매가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딸들의 가정교사로 들어온 어떤 자기보다 10살이 연상인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여성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아이고. 근데 그 짧은 3년이라는 신혼 기간 동안에 어느 날 부부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비 오는 날 밤에 비에 폭삭 젖은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이 부부가 어머 넌 여기서 왜 이렇게 울고 있니 하면서 데려다가 키우는데 피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빨간색 리본도 달아주고 그때부터 함께 이제 동거를 하는데 환자니까 아내는 이제 점점 이렇게 암 때문에 병세가 짙어지는데 고양이한테 많은 위로를 얻고 또 고양이가 실제 기쁨을 주고 이 루이스 웨이는 그때부터 고양이를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그냥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다가 이후에는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되냐면 고양이를 사람처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옷도 입고 머리에 장식을 달기도 하고 티파티를 하기도 하고 사람이 하는 모든 걸 고양이가 하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게 신문에 실리고 엽서나 포스터로 팔려나가기 시작을 한 많이 본 거예요. 것 같아요. 봤을 수도 있어요. 예. 너무 잘 이름을 그렸어. 몰라도 그쵸, 그쵸. 고양이 그림들 한 번쯤 다 보셨어요. 맞아요. 무조건 봤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전시회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만 재능이 있었지 사업적인 또 수완이 없어서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못 벌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서 It means people have been reprinting his pictures all over the country and he hasn't seen a penny. 조금 정신병적인 아이고. 이상이 생겨요. 뭔가 창란증, 망상증에 걸려서 고양이가 나를 죽이러 올 거라는 그런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고양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네, 그 사후에 학자들이 뭐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아스퍼거 증후군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조현병의 원인으로 이분이 나중에 고양이를 엄청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 배설물에서 톡소플라스마가 옮겨져서 조현병이 걸린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그럴 수도 있지만 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아니어서 근데 어쨌든 말년의 고양이 그림을 보면 그림 자체가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이 반복되면서 약간은 기괴한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신경의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하죠. 베네딕트 컴버배치 자체가 그 영화 속에서 뭐라 그럴까 이제 몸은 어른인데 아이 같은 어떤 그런 행동과 표정으로 연기를 해요. 그래서 연기 자체를 굉장히 잘해서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맞아요. 가족으로 반려묘로 고양이를 인식하게 됐다. 혁혁한 기여를 했다라고들 평가를 하죠. 지금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호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길냥이라는 길고양이를 줄여서 훨씬 더 귀여운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길고양이라는 말을 안 썼었고요. 도둑고양이라는 말을 썼죠. 맞아. 도둑고양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먹어야 될 어떤 것들을 훔쳐간다는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그쵸, 그쵸.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든 시골이든 뭐라고 할까요? 동물의 생존권 문제 같은 거, 인간하고 어떻게 공존할까의 문제 같은 거 있고, 그쵸. 그것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또 갈등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캣맘이라고 보통 부르는 분들,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뭐 밤에 우는 소리라든지, 맞아. 그것이 약간 작은 사회 갈등이 되기도 하잖아요. 한국에서 고양이가 들어가는 가장 유명한 영화는 고양이를 부탁해잖아요. 굉장히 좋은 배두나 씨 또 주연했었던 정재훈 감독 작품인데 이 정재훈 감독이 그런 걸 굉장히 잘 다룬 영화가 있어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다큐멘터리라서. 네. 고양이들의 아파트라는 다큐멘터리를 또 만드셨어요. 같은 분이요? 같은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양이에 관한 굉장히 훌륭한 극영화 다큐를 다 만든 사람인데 고양이들의 아파트가 한때 세울 당시에는 아시아 최대 아파트라고 했던 바로 그 둔촌 아파트.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둔촌 아파트가 재개발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사람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동물들은 계속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고 고양이들은 수백 마리가 다 거기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얘네 입장에선 철거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쵸. 걔네 터전이고 약속된 게 아니니까.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둔촌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둔촌양이라는 모임을 결성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양이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운 서식지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찾아서 일일이 하나씩 이동시켜주는, 옮겨주는 그 일을 다룬 다큐멘터리. 오, 아름답다. 근데 진짜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이 싶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약자로서 그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들은 고양이의 터전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던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시개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팀이 2년 반 동안 촬영을 하면서 고양이들하고 굉장히 친해져서 근접 촬영들을 다 하고요. 그래서 고양이 하나하나 이름도 다 붙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양이들과 친숙한 환경 속에서 그걸 찍었는지가 영화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중에 한 마리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까치를 잡으려고 막 신기해서 올라가는 장면을 길게 찍은 장면이 있는데 와,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양이라는 동물을 너무 잘 다루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우리 어떤 문제들 같은 것을 되짚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한 번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반려묘로서 인간과의 공동생활에 최적화된 정말 인간이 냉장고에 쟁여놓은 이 음식들을 먹는 것도 너무 즐겁고 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냥 같은 거 안 해도 항상 피자가 오고 라자냐가 오고 라자냐. 약간 늘어져 있는 친구 아닙니까? 네, 정말 가장 유명한 고양이 중에 게으른 하나. 가필드 그 친구는 거의 사람 아니에요?
그쵸.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가필드가 이렇게 만화로 있을 때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실사화되고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제 더 무비가 나온 거예요. 작년 이맘때 나왔어요. 그리고 무려 목소리 연기를 크리스 프렛 그리고 이 가필드의 아버지가 등장해요. 예. 아버지 고양이를 사무엘 잭슨이 목소리를 했고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는 네. 강아지가 있고 개가 있잖아요. 네네. 왜 고양이는 고양이랑 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이게 어원상으로 생략이 돼서 그래요. 지금 아지라는 건 이제 작은 새끼라는 뜻인데, 돼지도 그래요. 돼지도 새끼 돼지를 가리키는 말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 돼지가 돛인데, 돛아지에서 돼아지에서 돼아지, 돼지가 돼지. 되고,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어원에 해당하는 그 성인 고양이를 지칭하는 말이 있고, 거기 어미가 붙어서 고양이가 되는 이미 거거든요. 고양이가. 양아치. 그거 발음 잘해야 돼. 양아치. 제가 예전에 무슨 어딜 걸어가다가 결혼정보회사의 광고를 봤는데 반려자를 찾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질문인 것처럼 강아지 파입니까? 고양이 파입니까?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성향상 갈려요. 재밌는 게 그러면 뭘 좋아하느냐가 중요하죠. 고양이를 좋아하냐, 강아지를 좋아하냐.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강아지, 고양이 둘 다 그냥 뭐 불호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호 비율을 보면 돼. 근데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2%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15%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호불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냥 반려동물로서만 봤을 때는 이제 강아지는 일단 외향적이잖아요. 굉장히 사회적 동물. 강아지 파인 분들은 강아지랑 비슷한 성격이라고 해요. 그분들도 이제 비슷하게 그 말 되죠. 네, 사교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계속 뭔가 목표를 세우고 진취적으로 뭔가를 꾸준히 하려고 하고 독신인 분들이 좀 선호를 많이 한대요, 일단. 집을 비우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재밌는 게 지능 테스트를 하면 네. 고양이파가 좀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느낌이죠. 네. 그리고 독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고양이의 어떤 이런 습성들, 지금 말씀하신 강아지와 비교했을 때 고양이의 다른 점들을 보여주는 어떤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있어요. 오. 마이펫의 이중생활이라는 애니메이션 2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옆집 아파트에 고양이를 엄청 많이 키우는 어떤 할머니가 살아요. 근데 소중한 인형이 그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거를 빼오려고 다 같이 고양이로 위장을 하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작전을 짜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고양이 모양 이렇게 머리띠를 끼고 너무 귀엽다. 꼬리에다가 양말을 끼고 막 고양이 분장을 해. 근데 모습만 고양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행동이 고양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되게 식탐 많은 그 뚱뚱한 고양이가 나오는데 그 고양이가 강아지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키보드 위를 살짝 밟고 지나가. 따라오든가. 네, 옆에 머그잔 있으면 머그잔을 살짝 건드려. 근데 이게 너무 정말 그 집사들이 볼 때는 공감이 가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네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고양이가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이 소파에 잠깐 쉬고 있거나 이러면 다가와서 고양이가 앞발을 얼굴에 이렇게 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너를 내 주인으로 삼을 거야. 거의 그동안 그렇다고 주인하느라 힘들었지. 별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지. 지나가다가 뭐야 이거? 아니 최초의 가축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해요. 인간이 강제로 고기를 얻거나 또 노동을 시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강제로 가축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강제로 가축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이 인간에게 길들여짐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 가축이 고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집트였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나일강의 산물이란 말도 있잖아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 그게 비옥한 땅이 돼서 뭐라고 할까? 잉여 농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되면 창고 같은 데 들어가겠죠. 가장 큰 두려움이 뭐겠어요? 바로 그렇죠. 맞아. 고양이는 쥐를 잡아주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호혜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만들어진 관계지 강제로 인간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길들여진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죠. 실제 영화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고양이는 길들여서 훈련시켜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럼 고양이 연기하는 고양이 보신 적 있어요? 최소한의 연기는 하죠. 애니메이션이 아니라면. 그러네. 그러니까 실사 영화로 고양이가 주인공인 영화가 없잖아요. 맞아. 근데 걔가 실사 영화로 주인공인 걔는 너무 많거든요. 걔는 잘하죠. 걔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강아지도 꼭 주제로 한번 다루면 안 돼요? 강아지도 다룰 수 있죠. 네. 어쨌든 근데 재밌는 게 과거의 고양이에 비해서 지금의 고양이는 유전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격성도 많이 줄었고요. 특히나 이제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인간과 함께 진화해가는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젖소 뭐 이런 애들이 무늬를 갖듯이. 일본의 어떤 고양이가 여기 하트 무늬 달고 태어난 거 알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양쪽이 하얀 하트, 까만 하트가 이렇게 양쪽에 달려 있어요. 우연이에요. 아까 무늬 얘기여가지고 우연이기 생각났어. 때문에 너무 귀여워요. 우리가 그냥 볼 때 하트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유전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랑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인간의 문명이 퍼져나간 거랑 유사하더라. 그러면 아마도 인간과 고양이가 같이 그때부터 협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제 고양이를 같이 키우게 되는데 이집트랑 교역한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페니키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집트에 와서 고양이라는 짐승을 본 거죠. 네. 페니키아 상인들에 의해서 그리스와 로마로 이제 고양이가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쥐를 잡는 건데 그리스 로마에서 초기에 키웠던 짐승은 쪽제비예요. 쪽제비를 이제 쥐를 잡는 목적으로 약간 애완동물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쪽제비는 냄새가 나니까. 정확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네, 두 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가 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쪽제비가 이 쥐만 잡아야 되는데 닭도 잡고요. 토끼도 잡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폐를 끼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고양이는 주로 이제 배만 아니면 쥐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가 족제비를 대체하게 되고 그리고 또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그쪽 입장에서 유럽 전역을 휩쓰는 과정 속에서 고양이가 쫙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중국이나 있던 아시아에서 훨씬 이전부터 키웠다라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집 안에서 키우려면 이 배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 화장실을 처음 만든 게 1947년 정도에 무슨 에드 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고양이 화장실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집에서 한 지붕 아래서 키우기가 좀 수월해졌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고 네. 키우면서도 사랑은 하는데 도대체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좀 도움되는 채널 중에 하나가 네. 미아옹철의 냥냥펀치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 맞아. 뭐 이름만 들어도 네. 네. 성함이 명철이세요, 명철. 네. 네. 그러니까 명을 미아옹철로 바꿔서 미아옹철. 잘 지었어. 잘 줬죠? 네. 반현 미아오. 네. 이동 지야오. 그래서 이제 뭐 고양이가 물 때 하면 안 되는 건 뭐냐, 뭐 건사료만 먹이면 건강할 수 있을까? 고양이 집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유튜브 채널이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네. 저는 책을 한 권 제가 다 읽은 책인데 대집사 고양이 상담소라는 책이에요. 이름들도 그동안 접수받은 사연에 대해서 그 뭐 답변을 해드리는 건데 와. 예를 들면 밥도 내가 먹이고 놀아주는 것도 내가 다 하고 청소도 내가 다 해주는데 우리 남편한테만 가서 애교를 부려요. 어떨까요? 섭섭하지. 네, 너무하다. 뭐 이런 사연들을 설명해 주는 건데 2명의 수의사분이 쓰셨는데 그중 한 분도 성함이 나응식이에요. 응식. 그래서 이름을 냐옹신으로 별명을 바꿨어요. 좀 또 재치 있게 바꾸셨는데. 야옹신은 고양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냐옹신. 근데 냐옹신. 실제 본명이 나응식이니까. 정말 고양이 이렇게 그냥 그 자체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도 있지만 고양이를 일종의 은유처럼 사용을 해서 삶의 문제,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뭐 위기나 아니면 아이러니 이런 걸 다룬 영화들도 많아요. 네.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이제 인사이드 르윈이라는 코언 형제 영화인데 정말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크 뮤지션에 관한. 그렇습니다. 네. 밥 딜런 살았던 시절에 그 60년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르윈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원래 듀엣으로 활동했던 포크 뮤지션인데 듀오로 활동했던 나머지 한 멤버가 이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게 돼요. 아이고. 혼자가 됐는데 혼자 활동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음반을 냈는데 팔리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뭐 오늘은 이 집에 가서 하루 재워달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은 여기서 한 끼 먹여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골파인 교수라는 집에 가서 하루 잤는데 다음 날 이제 자고 나갈 때 문 꼭 닫아요 고양이 나가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나올 때 문을 제대로 안 닫아가지고 그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문은 잠기게 되고 그래서 고양이를 잡은 상태에서 고양이를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고양이를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다가 그 다음엔 또 어디서 자게 되냐면 자기의 예전 여친인 지인이라는 여자 집에서 자게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자는 상황에서 창문을 열어놨는데 고양이가 바깥으로 나가서 고양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레스토랑에 앉아있는데 밖에 그 고양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해가지고 달려가서 간신히 고양이를 데리고 와요.
근데 고양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줄 그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시카고까지, 뉴욕주에서 시카고까지 오디션을 보러 가요, 겨울에. 긴 여정도까지 고양이를 데려가는데 중간에 별별 이상한 일이 나서 결국은 고양이를 차에 두고 혼자 오디션을 보거든요. 근데 오디션을 봐서 성공하면 거기서 일거리라도 얻었으면 좋겠는데 실패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는 길에 밤에 이제 두 사람이서 교대로 운전을 하다가 밤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를 치게 되죠. 근데 똑같은 그 고양이처럼 보이는 그 종의 고양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어떻게 하지 하는데 고양이가 다친 채 풀숲으로 사라지게 되죠. 고양이를 따라갈까라고 하다 그냥 돌아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고양이 얘기가 왜 나올까라고 한다면 르윈 데이비스라는 사람 입장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굉장히 힘든 남한테 맡겨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어떤 가치, 인생 자체가 고양이의 비유가 되고 있죠. 계속 도망치고 싶은데 계속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나중에 레스토랑에서 발견해서 아, 그 고양이 저희 간에서 데려온 고양이는 다른 그 고양이가 고양이에요? 아니에요. 나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왜냐면 잠깐 지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종이 똑같으면 다 똑같아 보이지. 다 닮았지 뭐. 고양이는 안 그 내내 키우면 근데 그 교수는 본인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계속 뭐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잘 돌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교수 고양이는 수컷인데 그 고양이는 암컷인 거예요. 큰 차이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교수의 부인이 아니 내 고양이 이거 너무 수컷인데 이거 그러면 진짜 최악이잖아요. 그게 또 코믹하게 또 나오면서 씁쓸한 부분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루인 데이비스의 삶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교수의 고양이를 잃어버렸으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 연구실로 전화했는데 비서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루인 데이비스라고 하는데요. 고파인 교수의 고양이를 내가 데리고 있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가 또 이제 막 전철에서 막 기차가 막 다니고 막 이런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상대방이 아 고양이 이름이 루인 데이비스라고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 소리야.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고양이는 루인 데이비스인 거예요. 그 일부러 잘못 들은 말이 중의적으로 표현을 한 일부러 거지. 주제를 오인의 담고 모티브를 있구나. 통해서 이렇게 재밌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제가 그 한 줄 평을 그렇게 쓴 한 적이 줄 평, 있어요. 네. 삶의 패곡선에 고인 우수 이렇게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패곡선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이 영화가 수미상고 아니에요. 어허. 그래서 앞과 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반복되는 것 같은 형상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삶의 패곡선에 갇혀서 거기에 담겨 있는 우수를 담은 그런 영화처럼 정말 우수한 한 줄 평이네요. 저는 아까 딱 인사이드 루인 말씀하셨을 때 그거 포크 뮤지션 맞아요. 한 이유가 이번에 이제 컴플리트 언노운을 공부를 하다가 밥 딜런이 나왔던 걸 찾아보는데 거기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네, 젊은 밥 딜런이 잠깐만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루인 데이비스의 아내 역할을 한 캐리 멀리건의 실제 남편이 네. 포크 싱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실제 그 사람을 영화에 참여시켜서 사운드 트랙에도 같이 그 곡을 넣었더라고요. 캐리 멀리건의 남편. 네.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소울이에요. 고양이가 이 영화의 메시지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동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재즈 뮤지션 조라는 주인공이 저기 먼 세상으로 갔다가 그 22를 만나가지고 같이 지구로 떨어졌을 때 몸이 뒤바뀌잖아요. 그래서 조는 인간인데 고양이의 몸으로 들어오고 22는 원래 태어나기도 전인 영혼인데 조의 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뒤바뀌어가지고 조는 빨리 내 몸을 되찾아서 빨리 오디션에 합격했으니까 이 재즈 뮤지션으로 살아가야 되고 22는 처음으로 인간의 몸으로 살아보면서 막 피자도 먹어보고 뉴욕의 이런 햇살도 맞아보고 바람도 느껴보고 이렇게 경험하는 그 시기가 나오는데 조가 이제 고양이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빨리 서둘러 이러면서 우리 빨리 이제 이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놔야 돼 이러면서 가다가 갑자기 햇빛이 착 비치니까 무슨 아스팔트 맞아, 콘크리트 기억나. 바닥 같은 데서 바닥에서 막 뒹굴면서 갑자기 자기가 원래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폐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니까. 생각해보면 이 조는 그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오던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지금의 이 따스한 온도, 지금의 이 공기, 이 날씨 이거를 되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여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화의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지향점
꿈 이런 게 있잖아요. 사명. 네. 그런데 그걸 막 이루고 싶어 했던 어떤 남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딱 이뤘어, 마침내. 네. 그 이후에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일상이라고 말하는 근데 고양이를 우리가 굉장히 또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스럽게 보고 하지만 고양이를 보고 굉장히 불쾌함을 느꼈던 영화가 있습니다. 네. 네, 아시죠? 불쾌한 골짜기.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캐츠. 네, 뮤지컬 캐츠를 영화로 옮긴 영화 캐츠가 있는데 그 고양이들을 인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노래도 너무 좋고 근데 이 영화가 좀 불쾌한 골짜기. 네, 불쾌한 골짜기 효과라는 거는 인간처럼 생겼는데 인간과는 좀 다른. 휴머노이드 네, 그렇죠, 얘기할 그렇죠. 때 조금 더 인간처럼 닮아지게 되면은 애매한 지점에서 이제 굉장히 독특한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는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영화 캐츠도 우리의 뇌에서는 이거를 좀 분류할 수 없는 정체성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분류할 수 없다 할 때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는 거죠. 얘는 미지의 무언간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네. 정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결국 이 이질감이 있는 것에 경계를 하는 이유는 얘는 적인가? 얘는 친구인가? 이게 빠르게 알아야 돼.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오케이, 인간, 우리 편. 이 이상한 형태의 어떤 무언가는 우리가 계속 의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인간도 아니야, 고양이도 아니야. 거기다가 털 때문에 표정이 안 보여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오랜만에 좀 어렵지 않고 사랑스럽고 고양이 좋아요. 느긋하고 오늘 저희가 너무 많은 고양이들을 언급했는데요. 빨리 지나가서 놓치셨을 수 있죠.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세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재밌었는데 다음 주엔 또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설마 여기서 어떻게 후에 더 재밌어요? 네, 예고편 보시고 이 주제 제일 잘 다룬 작품이 이거였지 생각나시는 작품들 트라이브 앱에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야옹야옹 여러분 앞에서 애교를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뭐냐옹. 네. 괴동. 나는 괴아옹도예요. 네, 다음 주에는 더 놀랍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냥.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치와 권력. 혹시나 오해들 하실까봐 저희가 의상도 각별히 신경을 썼죠. 철저하게 지금. 궤도님한테 제일 배신감 느껴요. 아니 왜 안 입던 재킷을 왜 입었는지 진짜 정치권의 러브콜을 기다리는 겁니까? 늘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거 유세하는 것 같은 말하는 것도 너무 정치인의 원사야. 키퍼 서덜랜드라는 키퍼 서덜랜드. 24에서 잭 바우어 지정생존자 더 센티넬이라는 영화. 저는 그분은 어디에 나와도 공무원으로 보여요. 보통 스파이 액션의 3대 캐릭터가 전부 다 JB예요. 바로 제이슨 본드. 제이슨 본. 제임스 본드. 제임스 본. 잭 바우어. 야, 그럼 전부 다 좀 JB. 존 박. 우리나라. 오! 존박 근데 피로 쓰지 않아요? JP 아니야? 존 박. 존 박은 박존일 수도 있어가지고.